제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예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요. 그런데 제게 아주 특별하고 고마운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도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 인생에 나타난 건 타고난 큰 복이라 생각해요. 친언니 같기도 하고 친동생 같기도 한 사람. 제 인생의 축복 같은 존재죠. 그 친구도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에게 애틋하고 절절한 사이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사연 들어보실래요?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어요. 집에 오빠만 둘이었던 저는 워낙 극성 맞고 왈가닥이었죠.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요. 씨름 선수 매처럼 자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에서 남자애들이랑 우악스럽게 노는 게 일쑤였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한 여자애가 전학을 왔어요. 뽀얀 얼굴에 리본과 러플 많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 아이가 한눈에 들었어요. 저는 오빠들 옷 물려받느라 꿈도 못 꾸던 옷이었거든요. 어찌나 곱고 예쁘던지 꼭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안녕, 난 효주야. 이 동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돼. 내가 엄청 잘 아는데. 이런 시답지 않은 말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던 그 아이는 방실거리며 웃기만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했대요. 그런데 싫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학 와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나 했는데 먼저 손 내밀어주는 아이가 있어 너무 반가웠다고 해요. 고맙기도 했다면서요. 알고 보니 집 방향도 같았어요. 그날부터 매일같이 학교 갈 때도 올 때도 함께 다니게 됐답니다. 그 친구는 여동생만 둘이래요. 사촌 언니한테 옷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옷은 전부 사촌 언니의 취향이래요. 원피스가 싫다고 했어요. 불편하다면서요.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돌이켜보면 이 친구는 제게 나타난 운명 같아요. 그러다 서로 바꿔서 옷을 입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교환하여 입고 돌려주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체격이 비슷해. 옷이 딱 맞아 신기하면서도 꼭 친자매 같다며 서로 배신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유난스럽게 붙어 다닌 것 같네요. 방과 후에도 만나 몰려다니고 방학 때는 서로의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울고불고 했었죠. 그래놓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수다를 떨고 편지까지 쓰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동네가 같다 보니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서로 예민했던 시기라 별거 아닌 일로 처음 다쳤을 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이틀도 안 돼 서로 미안하다며 대성통곡하고 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유난스럽게 붙어 다닌다고 할 정도로 반짝이었습니다. 교환일기라고 해서 서로 번갈아가며 일기를 쓰기도 하면서 서로 비밀 하나 없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첫사랑이 누군지, 부모님과는 왜 싸웠는지까지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이였죠.
그 친구와 함께라면 어느새 시간이 휙 지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구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은 서로 딸이 하나 더 생겼네 라며 예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붙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순 없었습니다. 집을 좀 더 넓혀서 가기 위해 저희 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고1부 앞두고 있던 저는 나 전학 안 가? 여기에 방 얻어줘. 여기서 나 혼자 학교 다닐 거야. 아니면 지영이네 얹혀주면 안 돼? 라며 엄청난 반항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이사 가기 전날 친구가 저희 집으로 와 함께 자고 이삿짐 차가 나가는 모습까지 함께 본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꼭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학군이 달라서 그렇지 일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한 것이었거든요. 처음엔 매일 편지도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주말마다 만나고 했죠. 그러다 각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삐삐가 생겨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륵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방학 때는 3, 4일씩 서로의 집으로 가서 자기도 하고요. 꼭 대학은 같은 대학을 가자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냥저냥 했는데 친구는 잘했거든요. 그 친구를 따라잡기에는 실력차가 좀 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새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을 계기로 저희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된 거죠. 그 친구 학교와 제가 다니는 학교 중간쯤에 방이 2개인 빌라를 얻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잘 됐다며 안심하시면서 반찬이나 생필품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들은 그러다 둘이 시집가서도 붙어 사는 거 아니냐 고 놀리곤 했었고, 친구 동생들은 자기도 친구랑 함께 살고 싶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연애도 하느라 막상 함께 지낸다고 해서 전처럼 붙어 다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연애 이야기도 즐거웠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맥주 한잔하면 다 풀렸거든요. 친구와의 시간이 너무 즐거워 집에는 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려 일어나 친구가 받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친구가 저를 서둘러 깨워 헐레벌떡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아버지께서 실려 가셨다는 저희 본가 지역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버지께서는 벌써 돌아가셨더군요.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집에 자주 안 온다고 잔소리하시던 분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막내딸이라고 오빠들에 비해 더 오냐오냐 해주시던 아버지셨기에 그 황망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죄책감에 더 괴로워하는 저를 달래주며 함께 울어주던 친구는 아버지 장례식 내내 학교도 알바도 가지 않고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저희 엄마는 진짜 우리 딸 같다.
하시더군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제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던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 은혜 두고두고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친구는 혹시나 제가 혼자 슬퍼할까봐 전보다 절 더 살펴주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더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또 제 생활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때가 저희가 대학 3학년쯤 되었을 때니까 한창 바쁘기도 했고요. 갑자기 혼자 계신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해야지 하면서도 전화하면 눈물만 날 것 같아 못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보다 어른스러운 구석이 많았던 그 친구에게 항상 신세를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이 친구에게는 내가 뭐든 다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도 했고 그 무렵에 친구의 여동생이 서울로 학교로 오게 되어 집을 다시 알아보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고민을 하다가 엄마 생각에 저는 저희가 살던 지역으로 취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친구는 그래도 서울에서 취직해 계속 함께 할 것을 권했지만 혼자 계신 엄마가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과 아주 먼 지역도 아니고 그쪽에도 제 전공 분야 회사가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주 놀러 올 테니 서울 오면 재워달라 고 하며 전학 가던 날 그날처럼 울어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복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그 이러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지킬래? 나도 자주 갈게. 너도 자주 놀러 오자.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 얘기하니까 보내줘야겠다. 라며 함께 울더군요. 친구는 학교도 좋았고 학점도 잘 받아서인지 저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식품회사였는데 앞으로는 자신의 회사 제품만 먹으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도 집에서 40분 거리 회사로 취업에 성공하며 짐을 싸서 엄마가 계시는 봉인에 저의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기 전까지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쓸쓸하셨을 테니까요. 하나 다행히 친구와 저의 서로 졸업식 날짜가 달라 아침부터 엄마와 다녀오기도 했고 제 졸업식에도 친구와 친구 여동생이 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져서도 어른스럽게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고 사회생활을 정신이 없었지만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전화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주로 상사 얘기나 남자친구와 안 좋을 때 함께 씹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였지만 저희는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으로서 역할에 익숙해져 갈 무렵 퇴근한 저에게 저희 엄마께서 지영이 엄마 사고 난 거 알고 있었니? 나도 오늘에 알았어. 병원도 가까운데 몰랐어. 하시더군요. 깜짝 놀라 다시 돌아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 쪽으로 가며 전화를 하니 친구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야? 어머니 사고 난 거 왜 말 안 했어? 병원도 우리 회사 바로 앞인데. 라며 물으니
친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서둘러 가보니 수술이 끝나고 경찰서도 다녀오고 정신이 없었겠더라고요. 일명 퍽치기라고 부르는 오토바이로 가방 낚아채기를 당하셨는데 가방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다가 넘어지 보면서 머리를 간다녀 심하게 다치신 겁니다.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의식을 회복 못하셨고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여동생은 서울에서 회사와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이 번갈아 가며 면회 시간에 맞춰 오기로 정했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며 울더군요. 그런 친구를 달래주며 야, 나도 있잖아. 나도 올 수 있는 대로 들여다볼게. 일단 올라가서 일 보고 주말에 와. 라고 이야기하니 친구는 울면서도 제 손을 더 꼭 잡더라고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의 면회 시간은 다행히 제 점심시간과도 비슷한 시간이었기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가능했지요. 친구의 아버님은 너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그렇게라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2주 뒤쯤 어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셔서 제가 친구와 통화를 시켜주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좀 놓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며칠 뒤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범인이 잡혔다 소식에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가시는 바람에 면회를 오지 못하신 날이었는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시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 의료진들조차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셔서 서둘러 아버님께 연락드리고 친구에게도 연락한 후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장례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게 연락을 받고 온 친구는 절 끌어안고 정신없이 울더군요. 저 역시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친구의 집으로 가 친구의 방에서 함께 쉬고 있는데 친구가 효주야, 진짜 너 없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른다. 너무 고마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가 알바비 받은 거 다 털어서 택시 태워주고 장례식 내내 같이 있어줬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웃었더니 넌 우리 엄마 병원에도 와줬잖아. 임종도 지켜주고 진짜 넌 우리 집 딸이다. 라며 웃다가 울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다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와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하고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가까이서 달래주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했지만 더 자주 통화하며 2주에 한 번 걸로 저희 엄마 반찬을 친구 집과 아버님 집에 나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딸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하시며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여동생과 친구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셔서 친구와 친구 여동생은 자연히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엄마가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을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나르곤 했죠. 두 집이 마치 친척 집에 오가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고, 반찬을 받으면 아버님은 그냥은 먹을 수 없다며 온갖 선물을 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오고 가다 보니 정말 친척 같다고 웃기도 했었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더군요. 저희는 계속 잘 지냈습니다. 친구 여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며 함께 찜질방에 가서 때도 밀어주고 막내 용돈도 주면서요. 친구는 갑자기 엄마를 잃은 동생들을 안타까워하며 더 열심히 언니 노릇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막내 여동생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나이가 20대 후반쯤 되니 하나둘 결혼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이제는 함께 지내고 싶다며 반지를 내밀며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별다리 것 없이 밥 먹고 받은 프로포즈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인 사람이라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귈 때도 제가 먼저 고백할 정도로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집으로 가며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야, 프로포즈 거절했다며. 나랑 진태 씨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만든 자리인데 거절을 해.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너랑 준비했다고? 라고 물으니 너 오늘 진태 씨 뭐 달라진 거? 못 느꼈어?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너가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백화점 가서 다 골라주고 너가 좋아하는 식당 예약도 다 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더군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다른 날보다 더 잘생겨 보였던 것이나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좋아하는 메뉴를 안당아 고민도 없이 한 번에 고른 점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절 배려하느라 저에게 물어보며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척척 혼자서 다 해결하기에 웬일인가 했거든요. 웃음이 나서 웃었더니 야, 진태씨만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너에 대한 마음 변함없지. 직장도 그만하면 탄탄하지. 집안 어른들도 교양 있으시고 좋다며. 왜 고민해? 라고 묻길래 사람이야 너무 좋지. 흔히들 따지는 조건도 너무 좋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잖아. 너한테 먼저 딱 가서 친구하자고 했잖아, 내가. 근데 벌써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서 아직 오빠들도 안 갔는데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내가 벌써 얘기했거든. 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으시대. 왈가닥 같은 너 좋다는 사람 있을 때 보내신대. 너 시집 가면 집 줄여서 이사 가시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 라며 또 절 울리더군요. 사실 큰오빠는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작은 오빠는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식당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제가 없으면 혼자 지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벌써 제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으이그 멀리 안 가면 되잖아. 진태 씨는 벌써 너희 집 근처로 보내가네. 집 알아봤대. 사람 속이 그렇게 깊더라. 애 태우지 말고 결혼하자고 해. 라며 잔소리하는 친구의 말 때문인지 고민하고 있던 무지수는 난입니다. 제 마음의 짐이 좀 덜어져서인지 다음날 아침 전화에 하자 결혼. 지영이랑 아주 다 짜고 쳤다며 고마워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은 진행되었고 마침 큰오빠도 휴가차 들어올 수 있다는 날짜에 맞춰 8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지 6개월 만에 저는 유부녀가 된 것이죠. 결혼 준비할 때도 친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알아봐주고 도와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에게 더 잘했습니다. 가끔 야근으로 제가 늦으면 저희 엄마와 저녁을 먹기도 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 역시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다정하셔서 진짜 결혼 잘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친구와는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다만 전보다 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간혹 저의 신혼집으로 친구가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기도 하고 저와 작은 방에서 자고 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아가씨 때와 같을 순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보며 자기도 연애하고 싶다고 습관처럼 말하던 친구는 하루는 남자를 소개받았다 하더군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얼마 뒤 그 소개받은 사람을 저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친구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하는 연애라 잘 돼서 연애라도 시작하길 굉장히 바랬거든요. 워낙 좋은 아이니 좋은 사람과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만나보니 소개받은 남자분은 생각보다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보다는 3살이 많고 저희 남편보다는 1살이 많아 저희 사이에서 큰형님으로 불리게 되셨는데 부드럽고 편하게 해주는 분이라 좋았습니다. 친구도 그런 점이 좋다며 잘 만나다 결혼할 것 같다는 말을 슬쩍 하더군요. 이제 나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락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하고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더니 한두 달 뒤쯤 나 결혼할 것 같다 라며 이야기하더군요. 너 이모 됐어? 라는 말과 함께요. 급하게 서둘러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기 위해 친구와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장도 급하게 알아봐야 했고 혼수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자분조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리모델링까지 이미 해놓아 집은 준비가 됐더군요. 신혼여행은 친구가 입덧이 심해 생략하기로 하고 준비 3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고 친구도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입덧을 참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 친구가 우울할까 싶어 매일 통화하며 몸 상태를 체크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증상과 비슷한 겁니다. 친구는 제가 나무 열매를 받아 품 안에 꽁꽁 싸서 안고 가는 꿈 꿨다며 궁금해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테스트기를 사용해 확인해보니 2줄이 뜨더군요. 저도 임신이었던 겁니다. 원래도 생리가 좀 불규칙해서 몰랐는데 임신이었던 거죠. 저는 소위 말하는 먹덧이라
임신인 줄도 모르고 식욕이 든다면 엄청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10주가 되었다고 여태 모르셨냐며 놀라더군요. 아무튼 친구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다며 친구 입덧이 좀 잠잠해지면 아기용품 함께 준비하자고 약속도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친구 아기의 베넷저고리를 직접 만들어 선물해 주셨고 친구 아버님은 유모차를 미리 사서 보내셨습니다. 너무 이르다면서도 저희는 깔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출산을 하고서도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 만나기는 쉽지 않더군요. 친구는 아들을 저는 딸을 낳았는데 우리 나중에 사돈 맺자 며 우스갯소리를 하고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을 다니며 저희 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친구는 복직을 못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워낙 능력 있던 친구라 아깝기는 했지만 아이를 맡기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더군요. 아이들이 좀 크면서는 주말에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서로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도 먹고 했죠.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친구가 직접 바느질한 겉사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하는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부족함 없는 감사한 삶이다 라고 느낌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의 상당 부분은 친구가 함께 해주는 것이 또 행복했죠.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피곤해하며 지쳐하던 남편에게 병원 검진을 권했는데 검사 결과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부전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투석이니 신장이니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투석을 진행하는데 젊은 분이라 진행 속도가 더 빨라 이식수술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시더군요. 임산부였던 저는 검사도 받을 수 없었고 도련님과 시부모님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시아버님께서 이직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자식이 아픈데 이게 대수냐. 며 수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남편은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은 평생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친구가 신부전증 환자에게 좋은 식단과 효과 좋은 운동을 알아봐주고 친구 남편도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몸에 좋은 식재료를 구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직 임산부인 저류한 것들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친구가 또 챙겨준다는 생각에 의지도 되고 좋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잘 이겨냈고 전보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도 꾸준히 나가며 컨디션 조절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집에 와서 식사나 하자며 초대를 하더군요. 둘째 출산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그래서 그런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맞는 식사를 직접 준비해 감사하고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는데
친구가 오른 3년쯤 중국에 가야 할 것 같아 하더군요.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이 중국 지사에 3년 정도 가야 하는데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또 혼자 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라며 울먹이더군요. 초사 때 만나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국경을 뛰어넘어 나간다고 하니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는데? 라고 물으니 한 4개월 뒤쯤 둘째 낳는 건 보고 갈 수 있겠다. 라며 웃으면서 글썽거리는 친구를 보니 저도 눈물이 흘러 주책맞게 울어버렸습니다. 시차 심하지 않으니 통화라도 자주 하며 지내자. 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아이들은 놀다가 엄마들이 운이 따라오고 남편들은 달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친구 남편은 효주씨, 내가 너무 미안해요. 갔다 와서 내가 더 잘할게요. 라며 달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중국에 놀러 가면 되지. 상하이 쪽이라고 하셨죠. 거기 비행기 많대. 울지 마. 라며 쩔쩔매고요. 그 분위기에 친구랑 저는 더 눈물이 터져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얼마 뒤 친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려 공항에도 못 나가.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도 또 눈물바람을 했죠. 그렇게 중국으로 간 친구는 3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은 휴가차 한국에 오긴 했지만 친구 남편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중국 지사에서 놔주질 않아 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사이 친구는 임신을 해 둘째를 낳았고 다시 중국으로 갈 때는 매번 또 울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 사이 큰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고 각자 생활이 바빠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혹시나 친구가 위험할까? 발을 동동거리게 되더군요. 친구 아버지께서도 2달에 한 번을 찾아뵈었는데 너무 걱정하셔서 오히려 제가 달래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잘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자며 마음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몸 컨디션이 떨어진다며 정기검진 때 가서 다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치료를 받아보지만 진행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전에 제가 임신 중이라 검사를 못했었는데 검사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이식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와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 보니 친구에게 연락을 못하고 온 연락도 받지 못하다 통화가 되었는데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남편이 회사 근처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자주 갔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사용하던 재료가 식품위생법에 걸렸다고 하더라. 여기는 QR코드를 결제를 많이 해서 방문자인 걸 알았는지 연락이 왔대.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더래.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신장에 이상이 발견됐대.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검사 받으려고. 준이 아빠 다니는 병은 어때? 라고 묻는데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이런 것까지는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병원 좋아? 교수님도 좋으시고, 우리 남편도 다시 재발해서 치료 시작했어. 이게 무슨 일이니? 하자. 진짜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 어떡해. 라며 친구가 먼저 울어버리더군요. 서로 힘내자고 위로하면서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기가 막히더군요. 2주 뒤쯤 친구네 가족은 한국으로 들어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남편이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간 남편과 시간이 겹쳐서 만났는데 친구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서로 안쓰러운 마음에 별말도 못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눈 뒤 헤어져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신랑은 가족 아무와도 일치하지 않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일단 사람은 살아야 하니 더 건강식을 챙기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1년을 기다렸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저희 남편이나 친구 남편 둘 다 이식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B형 신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드니 라고 투정하는 투정을 늘어놓는데 준이 아빠 B형이야. 야, 나 B형이잖아. 하더군요. 그렇다고 너 신장 떼달라고는 못하지. 라고 했죠. 효주야, 내가 지금 든 생각인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서로 남편이랑 검사나 좀 해볼래. 맞으면 맞는 쪽이, 기증하면 되지. 하는 겁니다. 내 혈액형이 O형이라. 혈액형은 다 상관없는데 한번 검사라도 해볼까? 라며 대답하니? 그래,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너 남편이랑 맞으면 주려고 했다며. 그럼 우리 검사해보자. 라며 병원 예약을 잡더군요. 그렇게 우리 두 쌍의 부부는 서로의 공여 희망자가 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양쪽 다 서로에게 이식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군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다. 면서요. 저희는 단번에 수술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았어요. 하늘이 내린 친구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었죠. 수술 스케줄은 이렇게 됐어요. 친구랑 제 남편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저랑 친구 남편이 수술을 받는 거였어요. 제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친구네 아이들은 친구 시부모님께서 돌봐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죠. 눈을 떠보니 친구와 이늘 미단의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더라고요. 남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남편과 친구 남편이 살았다는 생각에요. 친구랑 제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기도 했고요. 서로에게 목숨을 빚진 부부라니 소설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로 피나눈 형제네요. 친구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러셨어요. 너희는 원래 쌍둥이로 공한미? 태어날 걸 잘못 태어났나 보다. 친구 아버지께서는 전화로 오셔서 말씀하셨죠. 너무 고마워서 어쩌냐.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매번 너한테만 신세지네 내가. 제가 받은 건 다 잊으신 것처럼요.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요.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있어요. 회사 다 그만두고 공기 좋은 지방에서 이대 보공 주방에서 요양하며 살자고요. 언젠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답니다. 이 친구라면 정말로 언제 어디든 여건만 된다면 함께 지내고 싶거든요. 진짜 제 삶의 오아시스 같은 친구잖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친구가 제 곁에 있다는 걸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선뜻 나누면서 마음까지 놓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요?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해지면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